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이번에 1119 대책으로 인해서 규제 지역이 확대가 됐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규제 지역이 될 거라고 예상했던 지점들 중에 상당수는 이번에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표 직후에 엄청난 급등이 나온 지역들이 꽤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많은 자본들이 규제가 없는 이 사각지대를 노리고 진입을 할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이것들을 사면 수익률이 정말 높을까? 이런 질문으로 오늘은 컨텐츠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강의 영상까지도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자, 비규제 지역 정말 무섭죠, 지금. 파주 보면은 뭐 직각으로 꺾였습니다. 뭐 2억씩 오르고, 그리고 구축, 그렇게 안 오르던 이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1억 이상씩 오르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승세를 얘기를 할 때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규제 사각지대 지역이 대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양도에 관련돼서도 훨씬 더 이득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오른 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임대 입법이죠. 임대 입법으로 인해서 서울권에 전세로 사는 것마저도 임대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밀려나는 수요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 밀려나는 수요자들이 그 밀려난 하급지의 임대를 택하기보다는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매수를 선택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매매가가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특히 어떻게 올라가느냐, 어떤 지역이 올라가느냐 보면은 이 임대 입법하고 맞물려서 전세가율이 높은 곳, 주변에 직장가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인프라가 잘 깔려 있는 지역이겠죠. 그런 데가 전세가율이 높다 보니까 이런 지역이 이 하방의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위로 올려지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역세권, 그렇죠. 역세권 단지들이 가장 먼저 반응하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신축 단지. 이건 뭐 말할 게 없습니다. 수도권 전체적으로 지금 신축 강세장이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이라고 해도 이거는 당연히 신축 위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업무 지역 접근성 좋은 곳. 아까 뭐 역세권과 결합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어, 이동 시간. 서울 외곽 지역보다 더 오른 수도권이 요즘에 굉장히 많거든요. 김포도 서울보다 비싼 아파트가 많고요. 또 이 파주도 그렇습니다. 이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이 물리적인 그 가치보다, 물리적인 거리의 가치보다 이 시간의 가치가 더 높은 가격을 만들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의 가치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죠. 자,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중에서도 지금 비규제 지역뿐만 아니라 이 조정 대상, 이미 조정 대상 지역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오른 지역들이 있죠. 대표적으로는 뭐 덕양구 같은 경우나 남양주 지역도 그렇고요. 이런 지역들,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지역들이 오르더라. 오르고 있더라.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비규제 지역은 뭐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 조정 대상 지역도 상승하고 있다. 중저가 지역, 서울 외곽의 중저가 단지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오르고 있고, 지금은 뭐 거래되고 가격 올라가는 이 폭 자체가 비율로 봐야 되는데, 중저가 단지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우리가 오르는 곳에 참여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으로 오늘은 출발하는 겁니다. 이 비규제 지역이 무섭게 올라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지금 맞는지, 이미 오른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분들의 의견과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 급등세를 보이고 오른다고 해서 무작정 진입하기보다는 나의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현재 가격과 분석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침착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여러 가지 규제들 때문에 시장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치가 뒤죽박죽 혼합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단지가 더 좋은데 가격이 더 싼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서울에서 준수한 입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파주 김포의 아파트보다 싼 그런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뇌동매매보다는 좀 침착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마지막 남은 비규제, 수도권의 마지막 남은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 이 3기 신도시와의 인접성 갖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직접권에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주가 시작되면 가격의 조정은 피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고점을 잡아서 나중에 오랜 기간 동안 물릴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뭐 빈포도 그렇고 파주도 그렇고 그 정도까지 뭐 물릴 정도까지 비싸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 단지들은 가치보다 이 높은 가격대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거를 살 바에는 차라리 이 서울의 구축이긴 하지만 거기보다는 물리적으로 더 나은 그런 입지의 구축 단지를 사는 게 나을 텐데라는 생각이 많이 요즘 듭니다. 자,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이 금융규제라고 볼 수 있는데 금융규제로 인해서 가치가 뒤죽박죽 혼란스럽게 바뀌었다. 예, 서열 얘기를 많이 하시죠, 전문가분들이. 이 서열이 바뀌었다. 예. 자, 일단은 대출이 지금 적게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오는 단지들은 비교적 덜 오른 상태고요. 거의 한계점까지 뭐 15억 가까이 간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올랐다고 보긴 어렵고 조금 뭐 10억 초반 친구들이 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뭐 6억, 9억 구간에 있는 단지들은 계속 지금도 오르고 있고요. 자, 일단은 이런 현상이 금융 규제뿐만 아니라 또 이 상위 단지들은 장기간 동안 계속 상승을 견인해 오면서 이 금융 규제까지 직격으로 맞다 보니까 이 상승 피로감까지 누적된 상태고요. 예, 비교적 대출이 가능하면서 덜 올랐던 단지들이 상승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15억을 초과하는 단지가 어, 중급 단지보다 가치 대비해서 이 낮은 가격 상태다. 그러니까 2단지와 2단지의 가격 차이는 원래 2, 3억 정도는 나야 되는데 이렇게 금융규제가 나다 보니까 붙어 있는 거죠. 예, 2, 3억이 아니라 뭐 1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특히 보면은 이 목동 같은 데도 이 브랜드가 약간 딸리고 세대수도 작고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목동 재건축에 한참 못 가는 가격대였는데 이번 장을 보게 되면 한 해 장을 돌아보면은 올해 1년이 안 되는 기간에 뭐 4, 5억이 올라버린 단지가 수두룩합니다. 저게 대출이 안 되니까 거주가 아예 불가능해 버리니까 아예 이거를 사버리는 거죠. 그래서 원래 뭐 10억도 안 되던 9억에서 10억 정도 30평대 하는 단지도 있었거든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근데 이것들이 일제히 뭐 13, 14억 이렇게 올라버렸고요. 뭐 오피스텔까지도 대출이 비교적 용이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오피스텔은 안 오른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목동 한번 가보세요. 뒤집어집니다, 아주. 자, 그래서 21년 장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자, 일단 수요자들은 투자 수요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실수요장으로 여전히 또 입주 물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신축 강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고요. 가뜩이나 이 신축을 좋아하는데 신규 입주 물량이 반토막 나죠, 서울은. 그러다 보니까 희소성은 더욱더 부각될 것이고 더 높이 상승할 수 있는 이 모멘텀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자, 수요자 대비 공급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임대 입법의 효과. 이제 몇 개월밖에 안 됐어요.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막을 수 없다고 아예 글에 써져 있죠. 송구스럽다고. 정부에서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방이 완전히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 임대 입법 같은 경우에. 전세가. 그래서 내년 상반기의 전세가는 또 본격적으로 크게 올라갈 거라 보여지고요. 또 금융규제로 덜 오른 10억 초과 단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그 뜀틀이 하나 마련이 되는 거죠. 임대 입법으로 내년 상반기에 전세가가 엄청 오르다 보니까
지금 비규제 지역도 다 오르고 조정 대상 지역도 많이 쫓아왔잖아요. 그리고 전세가가 오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동안 못 올랐던 이 중고가 단지들, 예, 실제 들어가는 자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지금도 줄어들었지만 상당히 더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 실수요자들, 투자자가 여기 갭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가 2년 뒤, 4년 뒤 거주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거주하기 위해서 미리 사놓는 그런 진입으로 인해 오를 수 있습니다. 이 고소득자들 같은 경우에 뭐 1년에 연봉 뭐 2억에서 4억 정도 되시는 분 굉장히 많더라고요. 상담하다 보면. 그런 분들은 미리 사두고 2년에서 4년 뒤에 들어가는 전략으로 하면 굉장히 유효하다. 예. 가치가 지금 오히려 중저가나 비규제 지역보다 가치 대비 가격이 낮으니까요. 이 고가 단지가 못 갔으니까. 물론 이 20억을 넘어가는 초고가 단지들 같은 경우에도 오르긴 올랐으나 이 상승률로 봤을 때는 다른 이 중저가 단지보다 오르지 못했죠. 자, 이 추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이 규제의 틀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니까. 그리고 지금 장이 실수요 중심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임대가가 급등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 수요는 아직 여전히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하락까지는 아니고 오르긴 오릅니다만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자, 일단은 인기가 가장 올해도 많을 것은 임대가 급등으로 인해서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임대에서 밀리다 보니까 바로 차선, 하급지를 매매로 선택하는 이 전환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중저가 단지나 아니면 수도권까지 상승세가 완만하게 이어질 것이다 라는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제안은 바로 이겁니다. 자, 일단은 이게 전망이기도 하고요. 제안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부동산 투자의 기본은 저평가를 매수해서 고평가일 때 매도하는 것이죠. 네. 지금 현재 시장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 저평가라는 수식어는 어울리지가 않죠. 다만 여러 가지 규제 틀 때문에 특히 이 고가 시장에 대한 페널티가 증가하고 보유세가 이제 점점 증가하는 구조로 되기 때문에 일단 21년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아마 22년부터 더 이 현상이 두드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는 21년 재건축 약세장 돌입이라고 썼죠. 자, 일단은 가장 큰 원인은 보유세가 급등하면서 고가, 특히 재건축이 입지가 다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유세가 급등하는데 반해서 임대가는 낮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 종목이고요. 특히 이 정비구역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력,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심지어 이 상황에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라는 이 다른 전략 꺼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게다가 이번에 실거주 요건 강화도 했죠. 입주권. 그러다 보니까 이 재건축 단지에 실거주를 할 게 아니라면은 사실상 이 투자 전략으로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실거주를 해주던지 아니면 뭐 빈집으로 가든지 필수 코스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페널티가 될 수 있고요. 또 이 주요 지역 중에 뭐 음마 아파트나 이런 그 주요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 있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실거주 외에는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도 또 하나의 지금 최초 단계에서는 이게 희소성을 더 나타낼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하방 압력을 주는 이 약세장을 주는 하나의 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는 금융규제죠. 지금 재건축 중에서 10억 밑에 있는 단지는 거의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현재 가치가 낮다. 그래서 매매가와 임대가가 차이가 워낙 크다. 예. 그래서 이러한 갭을 해소하기에는 학군지 외엔 어렵다. 예. 학군지 외의 재건축은 사실 갭 해소가 어렵다. 그래서 21년부터 재건축을 유의 깊게 보는 게 오히려 이 비규제 지역을 또 오른다고 해서 쫓아가는 것보다 나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인 시야로 부동산을 볼 게 아니라 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결정을 할 때가 아닌가.
자, 단기 투자는 지금도 보셨죠? 뭐 다른 지역들 많고 뭐 김포도 최근에 보시면은 단기 투자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규제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물론 이 실수요자, 무주택자, 1주택자 뭐 이런 분들은 큰 타격이 없지만 투자자 분들은 이런 단기 투자를 노릴 경우에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예, 직격탄을 받는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지금 신축 강세다 보니까 또 신축에 접근을 계속 하시는데 지금의 신축 강세장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무조건 신축 사라 아직도 뭐 얘기하시는 분 많은데 저는 약간 시야가 다릅니다. 예, 예, 지금 신축 강세장이 영원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신축들이 결국 10년 뒤면 구축이 되기 때문에 입지를 보고 입지는 영원하기 때문에 조금 더 중심지로 오래된 아파트라도 들어오는 게 더 좋지 않나. 예,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구축이라도 차후에 뭐 용적률에 대한 변화나 이 정비 사업에 대한 체계가 변화했을 때 또 우리 예전에 재건축 처음 할 때도 그랬잖아요. 재건축 할 때 그 전에는 정말 쌌던 동네가 예, 부촌으로 지금 변하는 걸 여러분들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뭐든지 영원한 건 없고 입지가 대변한다. 자, 그래서 상대적인 저평가 구간을 잘 활용할 것. 이게 오늘 드리는 컨텐츠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이 아무래도 아무리 약세장으로 가더라도 투자금 자체가 높기 때문에 자본이 없는 분들은 방법이 없죠. 그럴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 후 자, 서울에는 정비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규제 지역에 지금 9억, 10억 도달한 이 신축 아파트가 물론 좋지만 장기를 봤을 때는 이 서울 쪽 내부에 있는 이 개발할 수 있는 재개발지, 예. 특히 소자본이면 요즘에 정부에서 밀어주는 아직 뭐 통과가 안 됐지만 공공재개발에 관심을 두고 투자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자, 요즘 비규제 지역 날아다니고 있죠. 이런 상황에 조금 더 조바심을 갖기보다는 냉정함을 잃지 않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라는 생각에서 오늘 컨텐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유세 증가로 인한 그리고 언제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약세장을 겪을 이 재건축도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놀란부동산 놀부였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놀란부동산 강의도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